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간밤 미증시 흐름부터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요. 결국에는 4년 반 만에 이 50bp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고용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과 더불어서 이 50bp 인하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장 막판에 다시 불거졌고요.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먼저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판매 추이는 둔화될 수가 있지만 이 하락 시에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1.8% 상승을 했고요. 메타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하락 속에 또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등 이러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휴 기간 미증시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 이렇게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점에서 국내 기술주들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 소식 속에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부를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양시장이 마감을 2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03% 오른 2,57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65% 오른 7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고 있지만 개인이 홀로 1,553억 원 정도의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건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넘게 오르면서 100만 원 넘긴 104만 8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9% 넘게 오르며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가켄바이오 8%대 상승, 휴젤과 삼턴당제약, 셀트리온 제약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영품그룹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영품그룹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영풍정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관련주들로 매기세에 쏠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약한 모습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둔화를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0% 넘게 낮추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낙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6% 넘게 내리면서 15만 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 넘게 내린 6만 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 낙폭이 크다 보니 오늘 지수의 상승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짚어보시죠. 네, 오늘 우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얀센의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인 LCB84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얀센의 단독 개발 옵션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경쟁사의 개발 약물들이 애매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2025년 확인 예정인 LCB84의 임상 일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가켄바이오는 작년 12월 얀센의 임상 일상 진입 단계에서 LCB84를 17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임상 일상 결과에 따라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할 경우 리가켄바이오가 2,600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리가켄바이오 현재 전거래일 대비 8.52% 상승한 9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LG전자입니다. 네, 신사업 기대감과 함께 밸류업 계획 발표를 앞두고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LG전자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정하고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규화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가전과 TV 등 기존 사업부에 대한 획일화된 투자자의 관심도가 중장기 신사업과 관련된 목표로 다변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밸류업에 대해서는 LG전자가 하반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도법인 기업 공개 여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G전자 현재 전일 대비 4.6% 상승한 10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간밤 미국이 4년 반 만에 50bp 금리 인하를 시행했죠. 밸류에이션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여기에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통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을 개선시켰는데요.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를 경신하며 현재 전거래일 대비 5.88% 오른 10만 4,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년 4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나타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지난해 9월 에코프로 이후 약 1년 만에 국내 증시에 황제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올해 8월 이후 장중 100만 원을 넘은 적이 수차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매번 100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2021년 8월 23일 이후 3년여 만에 황제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샤페론입니다. 네, 아토피 치료제 누겔이 지금 주목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언급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인 19일 한송엽 대신증권 연구원은 샤페론의 아토피 치료제인 누겔의 성장성에 주목했습니다. 차별화된 작용 기전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샤페론은 누겔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임상 이상 과정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추가로 입증된다면 기술 수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샤페론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3,8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인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영풍입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이죠. MBK 파트너스가 영풍 측과 손잡으면서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다음 달 4일까지 주당 66만 원의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는데요. 하지만 공개 매수 첫날부터 고려아연 주가가 이미 66만 원을 상회하면서 공개 매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영풍정밀도 영풍과 함께 2거래일 연속으로 나란히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영풍그룹과 무관한 영풍제지도 종목 이름 때문에 급등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영풍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50만 1,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한번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5%대 상승을 하면서 104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역대 최고치인 105만 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 추석 연휴로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동안에 간밤에 기다리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기준금리가 드디어 발표가 된 건데요. 혹시 효정 앵커님 보셨을까요? 네, 제가 분명히 일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분명히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25bp 인하가 맞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도대체 언제 50bp를 인하하기로 한 거죠? 네, 이렇게 효정 앵커님께서는 또 라이브로 보셨으니까 더욱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25bp냐 아니면 50bp냐 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또 연휴 기간 중에는 75bp 인하설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50bp 인하로 결정이 났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B컷이냐 아니면은 또 아니냐가 이렇게 시장의 관심사였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임박한 시점까지 이렇게 시장과 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된 이 미국 노동시장 관련 지표에서 냉각 현상이 뚜렷해진 반면에 또 8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엇갈리게 된 건데요. 하지만 또 간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지만 또 고용 시장의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심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던 17일 S&P 500 지수는 5,634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역사적 정고점에 근접하기도 했고요. 다우지수도 같은 날 41,835.28포인트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3거래일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의 B컷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투심이 고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랠리를 펼쳤던 기술주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빠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순환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FOMC 이전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50bp 인하 결정 직후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파월의 발언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위기 대응을 위해서 좀 긴급하게 금리를 낮췄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렇게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된 건데요. 연준은 이렇게 팬데믹 부양책과 또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로 높여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9월 회의 후에 이 향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향후 GDP 성장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향후 몇 년간 이 중간 전망치는 2%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춰 잡기도 했는데요. 이내 연내 0.5%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을 예고한 겁니다. 내년 이후에 이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에는 3.4%, 그리고 2026년 말에는 2.9%, 그리고 2027년 말에는 2.9%로 각각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증시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약세를 보인 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상승에 무게가 실린 듯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 미국 경기 지표들이 견조한 상황으로서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인하가 아닌 다소 이 보험적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이번에 BOJ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최근 일본은행 주요 인사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이어진다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도 출회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한 주 동안 31.13포인트 상승해서 2,5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 역시 4,8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2조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탓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와 BOJ 이벤트까지 시장이 소화를 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주춤했던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인 FOMC 회의는 이제 지나갔지만 BOJ 회의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BOJ 회의에 따른 수급 변동성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이후에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밸류 부담이 낮은 방산주와 그리고 리츠 등에 주목을 해야 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이 AI 관련 빅테크와 또 비만 치료제 등 이렇게 기술 혁신 기업과 그리고 장기 국채 ETF에 투자해야 된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20% 이상이나 하락을 하면서 주춤했던 원자력 ETF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 원전에 대한 이 최종 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데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이 신청 8년여 만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7년 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보류했는데요. 천지, 대진 등 이렇게 신규 원전 4기 추가 건설 계획은 아예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백지화됐었던 국내 원전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의결을 했고요.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건설 허가 결정을 내린 이 신한울 3, 4호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처음 건설이 추진이 된 건데요. 당초 이 준공 예정 시기는 각각 2022년과 지난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좀 추진을 하면서 건설 프로젝트가 백지화가 됐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건설 계획이 복원이 되면서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폐기 그리고 원전 산업의 부활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건설 허가를 받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허가는 8년 3개월 만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안전 관련 사항 검토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 등에서 합격점을 받았고요. 원전 건설 경험과 가동 원전의 운전 경험 역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또 지진 우려도 크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지 인근의 지진 활동성 단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표 단층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성 단층 역시 반경 8km 이내에 없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 기초 굴착공사에 즉시 착수를 했습니다.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 관련 기기들도 수주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 9천억 원입니다.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기기 계약도 10년 동안 2조 원 규모로 순차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국내 원전 업계에 대량의 일감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여서 신한울 3호기는 2032년까지,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주가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주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2.92% 오른 18,6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철골 공급 계약을 맺은 보성 파워텍 역시 지난 목요일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오늘로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3,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자로 선정된 우리기술 역시 오늘장에서도 매수세 몰리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또 이렇게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됐던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또 2035년부터는 소형 모듈 원전 발전에 본격적으로 좀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게 된 것은 2015년 이후 9년만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과 함께 원전을 늘려서 2038년까지 국내에서 생성되는 전기 중에 70% 이상을 이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 따르면요. 이 주요 무탄소 전원이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각각 2030년에는 31.8% 그리고 21.6%를 차지하게 되고요. 2038년에는 35.6% 그리고 32.9%로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외교,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체코 대통령과 단독 확대 회담을 열어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일은 풀젠시를 방문해서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 협력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핵연료 연구, 소형 모듈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미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2033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 발전 조기 중단을 진행 중인 만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와 원전 등 대체에너지 사업의 수주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이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죠. 저희 동네에서도 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커다란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이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전했는데요. 원전 건설 사업의 이 최종 계약이 내년에 체결되는데 이렇게 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스위스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이탈리아 등을 비롯해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친원전으로 좀 방향을 트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탈원전 폐기로 해외 수주가 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허가까지 나면서 이렇게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는 탈원전 시기였던 2020년 122곳이었지만 최근에는 400곳을 넘어가면서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와 함께 원자력 관련주가 앞으로도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볼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생물보안법인데요. 이 지난 9일에는 이 생물보안법이 찬성 306표 그리고 반대 81표의 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려면은 상원 본회의를 넘어야 하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좀 이렇게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이러한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이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협업이 중지됨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인도, 유럽 등 이러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높은 확률로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생물보안법에서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 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우시 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우시 앱텍, 그리고 BGI의 자회사인 MGI와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을 미국의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 5개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발효된다면 특히나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이러한 수혜 기대감에 바이오 소부장과 위탁 개발 생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에서 이렇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포함이 됐는데요. 품질과 수익성 등으로 무장한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아시아 대표인 이 CDMO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는 170억 위안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이 중에 47%는 북미 지역에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회원사 가운데 79%가 이 우시 등 중국 CDMO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로는 미국에서의 수익이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실제로 좀 글로벌 5, 6위권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시의 이렇게 빈자리를 메울 유력한 후보로서 국내 CDMO 기업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이 그러한 기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 등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시와 계약이 끊긴 물량을 수주하는 데 유리하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내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강점을 보이던 항체 약물 접합제 이 ADC를 본격 생산한다고 합니다. 제약사들이 제조 파트너사를 바꾸는데 보통 5년에서 8년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향후 신규 계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도 지난 9일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서 CDMO 사업의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확보한 생산 기술과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활용해서 CDMO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 지분 자회사 형태로 신규 공장을 확보해서 CDMO 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CDMO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런 원료 의약품 기업에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T팜은 지난달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신약 원료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본래 중국 기업에서 원료를 받던 제약사지만 이 생물보안법 제정으로 공급사를 바꾸게 된 겁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에 시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한다면서 이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공급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물보안법 통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회사와 ST팜 등 원료 의약품 기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유예 기간이 2032년 1월까지로 길고 법안과 관련한 중국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이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담당하고 있는 시장을 노리는 기업은 우리나라 주요 CDMO뿐만 아니라 글로벌 CDMO인 스위스 론자, 미국 카탈런트, 일본 후지필름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만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론보다는 경쟁사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국내 CDMO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안 마련 등 지원을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과학 측면에서 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CDMO 기업에 대한 이 식약처의 제조 품질 관리 기준 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요. 이 법 제정 후에 예산 확보라든지 GMP 평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번 생물보안법은요, 이 중국의 견제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내 생산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이 생물보안법의 유예 기간인 2032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등 과제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증권사들의 분석도 있으니까요. 단발성 이슈가 아닌 좀 긴 호흡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금리 인하와 또 생물보안법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이어가는 동안 9월 19일 목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마감 시황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입니다. 미 연준이 예상과는 달리 50bp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해외 시장에는 대부분 훈풍이 불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 수혜를 충분히 입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연휴 중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지수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해준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579.8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오전 중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줬는데 오후 들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다가 0.86% 다시 강세 보이면서 739.5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1조 2,464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42억 원, 기관 9,028억 원 매수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개인 홀로 1,855억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해줬네요. 216억 원, 1,724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각각 하향 조정했는데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절반 이하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장중 11%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해준 모습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조금 약세였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오늘 39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40만 원대가 깨졌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침내 황제주로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5.96% 상승하면서 104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생물보안법 수혜와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주로 부각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KT 최대 주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또 저 PBR주로 밸류업 기대감도 있죠. 3.8% 상승하면서 24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9.55%나 상승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와 생물보안법 수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은 엇갈린 모습이네요. 에코프로비엠 0.63% 약세 보였고요. 에코프로는 0.26% 상승했습니다. HLB도 오늘은 2.91%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엔캠도 1.8% 하락한 18만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금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고민들 로우텍스 세부회계 박준혁 세무사님 모시고 세무에 대한 궁금증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도 멋있게 하시고 네, 안경도 쓰고 오셔서 굉장히 지난번과는 다르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명절 기간 동안 잘 쉬셔서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좀 몰골이 별로였을까요? 그때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맞습니다. 안 좋으셨어가지고 네. 열심히 일도 있었고 이사 일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과로를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생각보다 안 받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휴를 통해서 고향에서 푹 쉬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은 피부에서도 윤이 나시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 세금 팁쇼 시간에는 상속세 대비책으로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높은 소득으로 부를 축적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작고하시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한테 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원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즉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고 여기에서 비과세할 수 있는 세팅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세금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속세 납부할 자금 마련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삼성전자에서도 이 조 단위의 상속세 때문에 뭐 주식을 처분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개정세법에 따라서 상속세 개정이 27, 8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나라 상속세가 좀 과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네. 부분을 이번에 세법 개정안 통해서 조금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기업에서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죠. 상속세에서는 상속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감이 조금 세긴 한데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으로 40억을 낸다면 제가 뭐 수중에 40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을 팔아야지만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중개비도 좀 커질 거고 상속 취득세 또한 만만치 않을 거고 또 문제는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고 대출의 원리금까지 하면 뭐 10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일한 거를 계속 원리금 상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상속 거지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상속을 받는데 왜 거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세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데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대비 전략을 짤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속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하는데요. 바로 보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과 비과세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보험으로 이렇게 좀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면서 또 세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 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보험은 살면서 가장 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최소의 수단이기도 하죠. 네. 그중에서 종신보험은 상속세 대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메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약자는 자녀로, 그리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그리고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에는
비과세 플러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비도 될 수 있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계약자가 자녀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 그리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피는 당할 피자인데요. 보험에서는 보통 이제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앞에 피가 붙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원인,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이제 보험금 수령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 자녀가 보험료를 냈을 때 이 돌아가시는 분의 원인으로 수익자가 다시 나인 경우에는 이 보험은 내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상속 재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녀가 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된다면은 상속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세관청이 계약 명의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 이체 기록 같은 걸 확인해서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이제 증빙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재산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상속세에 과세되는 재산도 줄일 수 있고 자녀가 받는 보험금 자체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자녀가 보험료를 꼭 납부해야 한다는 점 외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빙,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과세관청에서 따로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실제로 납입하는 기록을 남기시라라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이제 보험 가입 시에 자녀의 재정 상태가 충분한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미성년자가 돈도 안 벌고 있는데 소득이 노출되고 있지도 않는데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본인의 생활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소득이 충분한 자녀인 경우에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험료 이 납부에 대한 증빙은 꼭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재정 상태를 고려를 해서 미리 좀 계획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절세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재산 규모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대비를 하셔야 되고, 상속세는 재산이 커질수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자녀가 종신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좀 낮은 자산, 그리고 유동성 자산이 적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현금 마련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보험을 마련해서 뜻밖의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부족한 고액 자산가라면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방법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메인 테마는 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요.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하면은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의 재정 상태와 보험료 납부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히 고액 자산가라면 상속 재산을 줄이고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절세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표를 유동성 자산이 좀 부족한 고액 자산가 분들께서는 꼭 캡처를 해두시고 기억해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자금 마련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저희 방송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오늘 위클리 세금 팁쇼 시간이어서 그런지 이 기사가 딱 제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 기사가 어떠한 기사였냐면은 이 빚 때문에 좀 이미 상속 포기를 했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포기를 이미 진행을 한 상태에서 이 자녀분이 종신보험에 이제 아버지께서 늦게 가입이 된 거를 알게 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4억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이렇게 좀 상속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은 왜 좀 다르게 적용을 받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세법이라기보다는 민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상속을 받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과 부채를 그냥 승인한다, 단순 승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진 재산 안에서 빚을 승인한다라는 한정 승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산과 부채 모두 다 포기하겠다, 상속 포기가 있는데요. 보통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진행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상속 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금은 사실 수익자가 자녀였기 때문에 이 자녀의 고유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녀분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네.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으로 넘어와서 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 그러니까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이 돌아가시는 분의 상속의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도 이제 본인의 고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간주 상속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그 제도는 계약자가 그리고 계약자랑 납입자가 돌아가시는 분이 부담을 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 조세 형평상 거의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만 상속세에 과세가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은 계약과 납입을 반드시 자녀가 설정을 하면은 본인이 낸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몇 배. 근데 이제 원인이 상속이 이제 네. 돌아가시는 게 원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제 부득이한 작고 시에 그런 원인으로 받게 되는 그런 돈은 전부 이제 고유 재산이라서 상속세 과세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나온 부분이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보험금의 요건을 갖췄다면은 상속 재산과는 별개로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자녀가 하고 납입도 자녀가 한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부동산 관련한 절세 팁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로우텍스 세무에게 박준혁 세무사님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